여러분 오늘은 파트 2인데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파트 2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냐면 시험 문제 한두 문제 정도가 보험, 세제, 세금 부분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세금 부분을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세금 부분은 외워야 될 양이 너무너무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부하시려면 정말 많은 걸 외워야 되니까 차라리 이 부분은요 그냥 저는 포기하라고도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이거 외울 시간에 다른 여지껏 파트 1, 2, 3, 4 다른 부분을 좀 더 학습하시는 게 오히려 합격을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앱에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죠. 이 화면 앞에 이제 팝업창 있으니까 그거 누르고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이 화면을 들어가신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일주 집중 코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팅창 보니까 일주 집중 코스를 많이 추천해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나옵니다. 제가 나오는데 물론 제가 만든 건데 문제는 그 내용 중에 여러분 그 일주 집중 코스라는 거에 전체 보기를 누르시면요. 이게 파트 2라는 게 따로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파트 2를 쭉 내려보시면 이게 세제 부분만 3개 영상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요,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외부에 가가지고 이제 그래픽도 입히고 해서 잘 촬영해놓은 영상입니다. 하나의 영상당 6분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시면요. 오히려 제가 볼 때 세제는 이것만 보셔도 공부하는데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세제 부분 빠지니까요. 세제 부분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걸 참고하시면 좋고요. 세제 문제는 늘 40문제 중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합니다. 근데 양이 광범위하다 늘 말씀을 드리니까요.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저는요. 차라리 다른 거 공부하시는 것도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정말 막 세금이 궁금하고 이렇거나 아니면 나 완벽주의자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의 첫 번째 문제는 대부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보험을 감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보험료는요,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사실 자산이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장기 금융 상품이고 고액의 금전 거래가 발생하죠. 왜냐면 이게 보험금이 굉장히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감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보험업에 대한 감독 사항은 보험 계약 관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업 자체를 감독하는데 과연 어떤 감독을 하냐라는 걸 물어봅니다. 오른쪽 보시면 첫 번째, 공시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라는 건 뒤에서 자세히 나오겠지만요. 공시가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시는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우리 이렇게 영업했어. 우리 이렇게 자산이나 이렇게 우리 부채가 어떻고 우리가 수익이 어떻게 났어. 우리가 지출이 어땠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영업을 어떻게 했다는 보고서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주요한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걸 우리가 공시주의, 알린다. 누구에게 알릴까요? 당연히 고객이나 주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이걸 공시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밑에 보시면 준거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준거주의는 뭘까요? 준거주의는 보험사업의 요건 충족 시 보험사업을 허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준거, 뭔가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일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너네들이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사업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법을 잘 지켜라 라는 걸 준거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맨 아래에 있습니다. 실질적 감독주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보험회사를 차릴 거예요. 설립한 거죠. 경영하죠. 그리고 보험회사가 예를 들어 제가 망했어요. 해산한 거죠. 이런 보험사업의 모든 과정을 계속적으로 감독하는 걸 실질적 감독주의라고 합니다. 왜 실질적 감독주의가 중요할까? 우리나라가 이걸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주의, 준거주의, 실질적 감독주의 기억하시고요. 그중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뭘까요? 실질적 감독주의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그걸 꼭 기억하시면 아주 좋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보험은 판매한다는 게 모집한다는 거랑 같은 말은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보험회사가 있죠. 계약자가 있죠. 사실은요. 이 계약자는 누구에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한테 계약하는 거지. 따지고 보면 보험 설계사분한테 계약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 모집이라는 건 뭘까요?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를 보험 모집이라고 할 뿐 이거를 판매라고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분들은 보험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말하면 보험 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개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험 설계사라 그러고요. 대리하는 사람들을 보험 대리점 사람들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험 설계사라고 하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시죠? 훌륭한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보험 설계사가 되려면 우리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재산보험 먼저 우리가 공부했죠. 재산보험 설계사로 등록하려면 우리 어디다가 등록해야 된다 그랬죠? 보험협회에다가 등록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를 원래 보험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한다 그랬죠? 금융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등록금을 누구한테 던져준 거죠? 생명보험협회에다가 혹은 손해보험협회에다 던져준 거죠. 보험협회에다가 등록해야 된다. 생명보험 설계사가 되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금을 위탁받은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보험협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험 설계사분들 볼까요? 아까 제가 중개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보험회사에 소속돼서요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회사에 소속돼서 그 회사 상품만 판매하는 걸 우리가 일사전속주의 제도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한 회사에 소속돼서 그 회사 상품만 판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라이프MD가 되시면 하나생명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판매하실 거라는 거죠. 일사전속주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설계사분들은 자동차 보험도 판매하던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걸 교차 모집 제도라고 합니다. 일사전속주의 제도의 예외 사항입니다. 예외입니다. 다른 회사를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단 한 곳의 손해보험회사만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 손해보험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당연히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 한 곳의 손해보험회사만 선택하여 그 손해보험회사 상품만 판매할 수 있게 만든 제도를 교차 모집 제도. 그래서 생명보험 한 곳, 손해보험 한 곳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은 한 회사에 소속돼서 그 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일사전속주의 제도를 따른다. 그거의 예외 조항이 뭐냐면 교차 모집 제도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보험 대리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험 대리점은요, 얘기 많이 들으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 보험회사를 판매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중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곳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일사전속주의 제도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까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보험 대리점의 설계사가 되기 위해서도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생명보험협회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리점이 개인 대리점이 있고요, 법인 대리점이 있거든요. 좀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개인 대리점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A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A보험회사에 1억 원 한도의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법인 대리점 같은 경우는 3억 원 한도의 보증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가끔 등장하니까 1억과 3억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뒤에 나오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보험 중개사는 뭘까요? 보험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인데요. 얘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까 우리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 설계사분들은 어디다가 등록한다 그랬어요?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금을 위탁받은 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한다 그랬죠? 근데 얘는 특이합니다. 보험 중개사는 어디다가 등록하냐면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시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지껏 다 금융위원회가 나왔는데 금융감독원이 나왔네요. 금융감독원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금융감독원에 해당되는 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기억하자 그랬죠. 우리 보험사기 걸러내는 거. 두 번째, 보험 중개사를 등록하는 데가 금융감독원입니다. 세 번째는 뒤에 나오겠지만 민원을 담당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이다. 이 세 개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만일 여기에다가 금융위원회를 갖다 꼈으면 당연히 오답이겠죠. 그걸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보험 설계사는 등록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신규 등록을 하실 거죠. 신규 처음이신 거죠. 자, 설계사 자격시험 주황색에 있죠. 이걸 합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교육과정 이수 20시간 이상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아시는 거죠. 이제 대충 많이 들어보신 겁니다. 이걸 하신 다음에요, 맨 밑에 보시면 교육 이수 1년 이내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 합격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신 내용이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경력 등록을 가끔 물어봐요. 경력 등록 보험 설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경력 등록은 말 그대로 뭘까요? 신규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보험업에 종사한 적이 있는 분들인데 그 기준이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뭐 10년 전에 다닌 건 안 돼요. 3년 이내에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6개월 다녀도 안 되고요. 1년 이상 종사한 분들은요. 시험을 보지 않고 교육을 이수하면 경력 등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다음 보시면 자 그러면 보험 모집이 가능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저도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임직원들은 당연히 보험 모집 가능합니다. 저도 당연히 보험 모집을 해본 적이 있고 보험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보험 모집이 근데 불가능한 사람들을 물어보겠죠. 누가 안 될까요 여러분들? 대표이사 안 돼요. 사회이사 안 돼요. 감사 및 감사위원 안 돼요. 사자 들어가는 분은 안 되네요.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은 보험 모집이 불가능하다. 가끔 물어보니까 이거를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우리 과거에는 이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 그랬습니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가 의사 결정이나 의사 판단을 좀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그냥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파산 선고를 받은 다음에 복권되지 않은 사람. 그럼 예를 들어서 파산 선고한 다음에 복권된 사람은 가능할까 안 될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걸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니까요. 파산 선고한 다음에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 복권된 사람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그 집행이 끝난 지 2년 미경과자도 안 됩니다. 집행유예 선고 그 기간 중에 있는 분들도 안 되고요. 등록이 취소된 다음에 2년 미경과자도 안 되고요. 보험료 유용 후 3년 미경과자도 안 됩니다. 2, 3년 이거 막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안 되고요. 파산 선고 받은 다음에 복권되지 않은 사람, 복권된 사람은 된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험 설계사의 등록비 말소인데요. 자, 볼까요, 여러분들? 위촉, 해촉, 등록, 말소. 야, 좀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보험회사와 보험 설계사 간에 계약서를 작성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계약서 작성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시험 보신 다음에 등록하실 때 계약서 작성하실 건데 문제는 이 계약서를 와서 작성하실까요? 옥산빌딩에?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모바일로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런데 위촉은 뭔지 아세요? 위촉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계약서 쓰는 걸 위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해촉은 뭘까요? 계약서를 파기하는 걸 해촉이라고 합니다. 근데 등록은 뭘까요? 그러면 위촉을 했는데 우리 등록은 어디다가 한다 그랬죠? 생명보험 협회에다가 등록하는 거라 그랬죠? 계약서를 다 작성한 다음에 보험협회에다가 이분은 이제 라이프 MD가 되실 거예요 라고 등록하는 걸 우리가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럼 말소는 뭐예요? 예를 들어 이분이 이 보험회사를 아예 떠날 겁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말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위촉과 해촉은 어디서 진행할까요? 보험회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작성했다가 서류를 파기하는 건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고요. 이 서류를 가지고 등록하고 이 서류를 가지고 말소시키는 거는 보험협회에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오른쪽 보시면 그럼 보험 설계사가 등록하는 데는 어디다가 등록한다 그랬어요? 제가 보험협회에다가 등록한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등록을 하실 때 여러분들 절대로 개인이 혼자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끼고 해야 되냐면 보험회사를 끼고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 신청은 불가능하다. 이거를요 굉장히 많이 물어본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그럼 말소는요? 말소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처리를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말소는 본인이 직접 말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등록을 어디다 했죠? 생명보험협회에다 했으니까 내가 직접 생명보험협회를 방문하던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말소 처리 가능하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꼭 방문만인 답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밑에 보시면 이 절차를 물어보는데 자, 보험설계사가 해촉을 신청해요. 해촉은 뭐라 그랬죠? 위촉 계약서를 파기하는 거죠. 위촉 계약을 그럼 보험회사 종료하겠죠? 그러면 보험회사가 뭘 해줘요? 말소 신청해 주겠죠. 보험협회에. 그럼 말소 신청 처리가 되면 보험회사 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로 등록이 가능한 게 이 말소 절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증빙서류는 뭐가 필요할까요? 해촉증명서 원본 또는 해촉신청서 내용증명 원본, 신분증 같은 게 필요하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등록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없다. 보험회사를 끼고 하지만 말소는 스스로 할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볼까요? 보험 대리점을 잠깐 볼게요.
보험 대리점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합격하시고 20시간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다 똑같아요, 설계사랑. 근데 밑에 경력 등록, 보험 대리점에 경력 등록을 하는 경우에 아까 우리가 3년에 1년을 종사해야 되잖아요. 얘는 특이합니다. 4년에 2년 종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재산보험 설계사, 그냥 보험 설계사 다 3년에 1년인데요. 보험 대리점 경력 등록의 경우는 4년에 2년이다. 1년씩 더해졌네요. 그거를 기억하시면요 어려운 문제를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른쪽 보시면 법인 대리점만 보도록 할게요. 법인 대리점이 뭐냐?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한 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일사전속주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대리점 같은 경우는요, 직접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중개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계약을 일반적으로 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업보증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영업보증금을 내야 된다고. 대리점은요 많은 회사들과의 계약을 통해 보험 모집을 대리하다 보니까 그 회사 A라는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려면 그 회사에다가 돈을 내야 됩니다. 자, 개인보험 대리점의 경우 1억을 내야 되고요. 법인보험 대리점의 경우 3억을 예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지 않으면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밑에 보시면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예탁 의무가 면제되어 있다는데 그건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서 쓸 거예요. 개인 보험 대리점, 법인 보험 대리점 이렇게 많은데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뭐예요? 여러분,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어제 배웠던 게 있죠. 방카슈랑스라는 거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뱅크와 은행과 인슈런스, 보험이 합쳐져서 은행에서 보험 파는 걸 우리가 방카슈랑스라고 하거든요. 그걸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곳은요 예탁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다 보시면 되고요. 자, 보험중개사 등록은 제가 어디서 한다 그랬죠? 너무너무 기억합니다. 금융감독원이었죠. 절대로 보험협회나 금융위원회가 아니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보험중개사분들도요 영업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어디다 낼까요? 당연히 금융감독원에 내는데 영업 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은 생명보험협회에다가 등록하고 보험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아주 좋다 말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이제 나왔네요. 금융기관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라고 하고요. 쉽게 생각해서 은행, 뱅크와 보험의 인슈런스를 합쳐서 방카슈랑스, 이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방카슈랑스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주황색 박스를. 금융기관 점포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대면 모집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면으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판매할 수 없어요. 밖에 나가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만 판매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점포별로요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2명으로 제한을 둡니다. 자, 밑에 보시면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집은 가능합니다. 희한합니다. 밑에 보시면 통신수단,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은 이런 거 모집 다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대면으로만 2명밖에 못해요. 근데 희한하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모집은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화로도 판매하면 안 되고 우편으로도 판매하면 안 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판매는 가능하다.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죠.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밑에 겸용 여신업자를 제외한 신용카드 업자 모집 가능하다. 신용카드 업자도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보증금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얘는 개인보험 대리점 1억이었고 법인은 3억이었죠. 근데 얘는 면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은행 말고 또 어떤 곳이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일까요? 투자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그리고 여러분들 상호저축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신용카드업자 된다 그랬죠? 조합 및 농협은행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융기관에서 보험을 많이 취급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들에서 판매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그냥 쉽게 생각해 볼까요? 은행이었죠. 은행에서 이건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팔면 보험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출 등을 조건으로요. 보험계약 체결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들어본 적도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비속어로 꺾기라고 표현하죠. 꺾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냐면 야 대출을 해드릴게요. 그 대신 보험 계약하세요. 이게 꺾기거든요. 이런 것들 당연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시험 문제에서 꺾기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2번 보시면 모집할 수 없는 직원 당연히 안 된다 그랬죠. 2명밖에 제한이 없었고요. 그리고 점포 외 장소 나가면 안 됩니다. 자, 3번 다른 금융거래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모집에 이용 불가능하다. 은행에서 다른 고객님들의 정보가 많을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모집을 하려고 막 뭐 안내 문자를 날리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금지 행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또 금지하는 게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보험을 모집할 때 여러분들 금지하는 행위들이 몇 개 있는데 볼게요. 이건 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너무 당연한 얘기들인데 첫 번째 볼까요?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잘 보세요. 다른 보험 상품과의 비교 안 됩니다. 많이들 하셔. 실제로 많이 하지만 원래 원칙상으로는 다른 보험 상품과의 비교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기존 보험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을 권유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이걸 승환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뒤에서 정말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요. 승환 계약은 나쁜 계약이다. 일단 그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갈게요. 네 번째,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다. 대리 서명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죠. 보험 설계사의 3대 의무 중에 하나 뭐였습니까? 자필 서명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안 되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보험 설계사인데요. 제가 어떤 고객님에게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직접 해야 되죠. 이런 것도 엄연히 금지한다. 이걸 전문용어로 경유계약이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 이것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보험계약직 금지사항들 있습니다. 맨 밑에 더 볼까요? 여러분, 금품을 주고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수수료를 주는 행위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금품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대출금에 이자가 있다면 이자를 대신 내는 행위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 보시면 고객에게 그래도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는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에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이 있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월 5만 원짜리 계약했어요. 그럼 이게 1년의 보험료가 얼마일까요? 5만 원에 12달 치니까 60만 원이겠죠. 그럼 60만 원에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들? 연간 보험료의 10%죠. 그럼 6만 원이겠죠. 6만 원과 3만 원 중에 적은 금액을 초과해선 안 되니까 전 얼마짜리밖에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 3만 원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끔 이런 것들 출제하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 쉽게 얘기해서 3만 원 못 넘기네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3만 원보다 더 보험료가 너무 작으면 그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볼게요. 보험 안내 자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계약하실 때 아니면 뭐 누군가가 뭐 전단지라 그래서 이 상품 막 이렇게 설계사분들이 주고 가신 적 분명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고 그런 것들을 보험 상품에 관해 고객이 볼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은 사실 보험 안내 자료입니다. 그런 것도 포함되고요. 본사에서 만드는 팜플렛 이런 것들도 다 보험 안내 자료가 되겠죠. 보험 안내 자료는요. 원칙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심사를 통해 관리번호가 부여된 후 사용돼야 되겠죠. 그리고 방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역시도 당연히 포함될 겁니다. 모든 자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것도 뒤에 다시 나오니까요. 조금 볼게요. 자, 근데 이 안내 자료에는요. 필수로 기재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고객님, 이러이러한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적어야겠죠. 왜? 이런 걸 적지 않으면 무조건 보험금이 나오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해약 환급금에 관한 사항 당연히 적어야죠. 해약하시면 납입된 보험료보다 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 안내가 돼야 되고요.
뭐 물론 납입된 보험료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알려줘야겠죠. 예금자 보호 또 한 번 나왔네요. 얼마까지입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이었죠.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변액보험이나 뭐 이런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에서 적용이 빠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것도 같이 봤었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의 경우 전화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 청약서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전화를 이용한 모집인 경우는요, 예외가 좀 있는데 녹취를 통해서 자필 서명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말씀을 차라리 드리고요. 자필 서명 의무의 면제가 가능한데, 문제는 밑에 보시면 보험회사가 그럼 뭘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고객에게 보험료는 얼마고요, 보장 범위는 얼마고요, 제급 제한 사유는 얼마고요, 해지한금은 얼마고요, 막 필수로 안내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자가 만일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기억할게요. 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것도 한 번쯤은 알아두시면 되고요. 밑에 우리 전문보험계약자의 계약 같은 경우는 청약철회가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청약철회는 보험 증권을 받을 날부터 15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약일로부터 30일까지 우리가 홈쇼핑처럼 반품할 수 있다 그랬죠, 보험을. 그런데 청약철회가 안 되는 상품들이 있었죠. 세 개 있었죠. 하나는 뭐였죠? 이거였죠. 전문보험계약자, 국가나 지방자치와 같은 전문보험계약자가 그 청약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안 된다. 두 번째 또 뭐가 있었죠? 진단계약, 의사의 진단 같은 계약은 안 됐고, 세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세 번째는 보험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들은 청약철회가 안 된다. 복습한 겁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런 전문보험계약자의 계약은요, 설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까지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잘하셨고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한번 나왔네요. 생명보험을 정의한 법은 어딜까요? 우리 정의자 나왔네요. 정의는 다 어디서 합니까? 보험업법에서 합니다. 유일하게 장애인에 대한 정의만 장애인복지법에서 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아주 쪽집게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설계사가 금지행위를 했을 때 제재사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험설계사가 금지행위하면 당연히 처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요, 보험업법은 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재를 가하냐면,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 제가 자격이 없어요. 근데 보험을 판매했네요. 말도 안 되게.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저에게 나옵니다. 크죠? 그리고 특별이익을 제공한다. 특별이익 뭐였습니까? 뭔가 대납을 해주던가 아니면 금품을 주던가 이런 거죠. 이런 거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죠? 사용하지 말아야 할 안내자를 사용하고 설명을 다하지 못한 경우는 뭘까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가 아까 뭐였습니까? 안내자로 다 승인받고 심의 받은 걸 잘 써야 되는데, 이거를 막 승인받지도 않은 막 거짓말 자료를 막 썼다. 이런 것들 설명 의무 다 못했다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조금만 더 집중해볼까요? 이제 좀 쉬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정 뭘까요? 생명보험 공정 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너무 길어요. 그냥 여러분들 협정만 외우세요. 이 교재에서, 이 시험에서요, 협정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협정만 외우시면 됩니다. 협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뭐냐면 각 생명보험회사 간에 체결된 협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법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요, 법은 아니고요, 그냥 협의를 한 겁니다. 협의, 보험회사 간에. 그래서 근데 보험회사 간에 협의했다 그래서 어딘가는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이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시행합니다. 여러분, 금융감독원 아니죠? 금융감독원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금융위원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데요, 문제는 협정의 적용 범위입니다. 이 협정은 누구에게 적용을 받냐면 보험회사 임직원이나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설계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정에서 빠져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건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분들은 제외된다. 협정에서 제외되고요. 이분들은 그냥 바로 보험업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업법과 협정은 다릅니다. 보험법은 법이고요, 협정은 그냥 규율, 규칙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협정에서는 위반하면요, 제재를 가하는데요. 뭘 제재를 가하는지를 볼게요. 위에 건 좀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요. 밑에 초록색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무자격자가 모집을 한 경우 협정에서도 제재금을 가합니다. 아까 우리 법에서는 보험업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자격인 제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잖아요. 근데 무자격자가 모집을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입니다. 100만 제재금과 벌금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벌금은 빨간 줄 가고요. 제재금은 협정이니까 그냥 그런 빨간 줄 안 간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헷갈리신다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금액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특별이익을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3,0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특별이익 제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볼까요? 차명으로 하여 임의의 계약을 만들어낸 경우 쉽게 말씀드릴까요? 가라 계약을 한 거죠. 가라로 쉽게 얘기해서 건별로 납입한 보험료인 기납입 보험료를 건별로 낸 보험료인 기납입 보험료를 제재금으로 부과합니다. 크죠? 셉니다. 네 번째, 실제 모집 설계사와 청약서상 설계사가 다른 경유계약 아까 제가 그랬죠?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저의 계약을 대신해 준 거죠. 이런 경유계약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하의 제재금,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쭉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정과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보험업법은 다릅니다. 이게 늘 헷갈립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그래서 두 개를 별개로 놓고 보셔야 된다. 학습 잘 하고 오신가요? 3월 시험 신청하신 여러분들을 위한 초대박 이벤트 키워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강의 시청하고 계신데요. 이런 것처럼 중간에 제가 등장해서 키워드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두 번째 키워드 순서가 될 건데요. 4개의 영상을 모두 시청하신다면 각 한 글자씩의 키워드를 제가 드릴 겁니다. 이 키워드 4개는 하나의 단어가 될 거고 이 단어가 모이시면 02789-8143으로 내 이름과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1차 이벤트 마감 종료일 전까지 보내셔야 되는데요. 이 1차 이벤트 마감 종료일은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신청하신 다음에 저희가 문자로 발송해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달력이나 이런 데 메모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키워드 포함한 문자를 전송하신다면 3개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릴 거고요. 이 기간 중에 모의 테스트 1을 합격하신다면 2개를 더 드릴 거니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키워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명입니다. 자, 앞으로도 키워드를 더 찾으셔가지고요. 4가지 키워드를 다 찾으신다면 02789-814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이벤트 마감 일자를 꼭 확인하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학습도 같이 한번 화이팅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드디어 나왔네요. 승환계약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승환계약은 좋은 계약일까요? 나쁜 계약일까요? 여러분, 나쁜 계약입니다. 왜냐?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으로 청약하는 걸 우리가 승환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A라는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냐면 B라는 보험회사로 옮겼습니다. 사실은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누구냐면 제 계약자들입니다. 왜냐? 제가 그럼 B라는 회사 간 다음에 아마 그럴걸요? A라는 회사에 있는 계약들을 막 갖고 가고 싶을 겁니다. 해약하고 갖고 가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 이게 누구의 피해냐면 계약자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걸 승환계약이라 하는데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B라는 회사로 간 뒤에 6개월 안에요. A 회사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후 3개월간 쉽게 얘기해서 6개월 뒤에요. A라는 계약을 3개월간 모집했던 그러니까 해지가 되거나 실효된 계약을 B라는 회사로 갖고 간 다음에 B라는 회사 6개월 안에 그 계약을 집어넣으면 그 계약은 다 승환계약입니다. 승환계약은 나쁜 계약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건별 100만 원의 제재금으로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건당 100만 원입니다. 10건 갖고 가면 얼마일까요? 1000만 원이겠죠. 굉장히 큰 제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뭘 물어볼까요? 모든 걸 승환계약으로 인정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게 승환계약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A라는 보험회사에 제 보험을 넣었어요. 제 계약을. 근데 B를 회사로 옮긴 다음에 제 보험 그냥 바로 해약하고 B라는 회사에 집어넣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속, 은 위아래입니다. 위아래인 경우 승환계약에서 이건 제외시키겠다. 왜? 채측근들이니까 그건 승환계약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건데 문제는요. 형제 자매의 계약은 승환계약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풀어볼까요? 승환계약에서 제외되는 건수는 몇 건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몇 건일까요? 본인 3건, 배우자 3건, 형제 2건, 부모 2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승환계약에서 제외되는 건 몇
몇 건이에요? 아니요. 승환계약은 몇 건이에요 여기서? 승환계약 나쁜 계약이랬죠. 우리 형제자매는 갖고 오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두 건은 승환계약이죠. 제외되는 건 뭐예요? 내 거, 배우자, 부모, 자녀 건 갖고 와야 된다 그랬죠. 그럼 8건은 승환계약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시면 아주 좋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볼까요?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라는 게 있죠. 여러분,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는 말 그대로 우수한 설계사분들한테 뭔가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상은 누구냐면 생명보험 설계사와 전속 개인 대리점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2008년부터 생명보험협회에서 우수한 설계사에게 주는 제도로 도입이 됐고요.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들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재직해 하셔야 되고요. 밑에 보시면 월납 초회보험료가 월 평균 80만 원 이상, 초회보험료는 뭐냐면 고객으로부터 내가 갖고 오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월 평균 80만 원 이상 또는 연소득이 전속 설계사 평균 이상인 경우는요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13회차의 유지율이 90% 이상이다. 여러분 1회차를 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3회차는 몇 년일까요? 1년 된 거죠. 제가 예를 들어 100건을 계약하면요 1년 동안에 90%, 90건 이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고요. 25회차 이상은 80%니까 2년 동안에는요 100건 중에 80% 이상이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밑에 또 보시면요. 직전 1년 동안에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가 한 건도 없어야 된다. 여러분, 품질보증해지와 민원해지와 무효는요. 잘못된 영업 방식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민원과 비슷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건도 없어야 됩니다. 별로 없을 것 같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수인증 설계사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요 특별 마크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고요. 밑에 보시면 인증기간은 몇 년이냐면 1년을 줍니다. 평생 아닙니다.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0일까지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금자보호법 있죠? 예금자보호법이 있는데 예금자보호법 아까 잠깐 말씀드렸네요. 예금자보호법 뭐냐면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대비해서 예금자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 볼까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급사유가 뭐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 예금의 지급정지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보험사고가 나서 예금의 지급 정지가 됐습니다. 회사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인허가가 취소, 해산, 파산, 회사가 망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이런 사고들이 날 경우에는요. 예금자들, 우리 계약 고객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보호를 어떻게 받냐면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는데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채권의 합계액의 채무 합계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갚아야 될 대출이 있다면 그거는 빼고 보장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면 예금자보호법 보호가 대상이 되는 건 뭘까요? 개인보험, 변액보험의 특약, 최저보증금. 우리 그래서 변액보험 할 때 구구절절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변액보험의 특약과 최저보증금은요 변액이 아닌 거예요. 약간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는 예금자보호가 돼요. 그리고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퇴직연금 이런 퇴직연금도 예금자보호가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보호에서 제외되는 게 있네요. 뭐가 있을까요? 법인보험계약 이거는 여러분들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보증보험계약 안 되고요. 자 특약 말고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자동차죠. 이 큰 덩어리는요. 변액보험계약은 보호 제외됩니다. 그리고 재보험도 제외된다.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 보증, 재보험, 변액보험 이런 것들은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 잘못 들었네요. 퇴직연금은 보호가 대상이 되고요. 법인이 안 됐네요.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법인이 보호 제외된다 정정해 드릴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왔네요. 금융감독원 한 번 더 나왔죠. 금융감독원 세 가지 한다 그랬습니다.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구축된 데가 금융감독원, 그리고 보험중개사 등록이 금융감독원, 그리고 마지막 민원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여러분 민원을 해결하는 위원회가 뭐냐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요 금융 관련된 분쟁의 조정사항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데 쉽게 얘기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금융감독원 내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조정 절차를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회사에 민원을 걸었어요. 그러면 조정 신청이 들어가겠죠?
당사자 간의 합의를 공고합니다. 야, 웬만하면 합의해라. 어떻게 보험회사랑 저랑 싸우지 그만 싸워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일 30일 이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 회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60일 이내에 무조건 심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조정안을 작성해 줍니다. 야, 이거 누구 잘못이야?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라고 결론을 내주는 거죠. 30일까지 합의를 공고했는데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고 그리고 6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해서 줍니다. 그럼 조정안을 수락했다라고 하면 이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뭘까요? 법원에 제소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는 회부되지 않는다. 그냥 그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볼게요. 다른 소비자 보호제도는 뭐가 있을까요? 고객 상담 창구 있겠죠? 금융감독원, 여러분 콜센터 많이 들어보셨죠? 1588-6363 이거는 저희 하나생명의 콜센터 번호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원센터가 따로 있죠. 라이프앤드 지원센터 여러분들 위한. 자, 고객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보험회사 각각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창구 있고요. 밑에 보험가입제도, 내보험 찾아줌 이건 뭘까요? 생명보험협회에서 뭘 운영하고 있냐면요. 내보험이 뭘 가입했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도대체 증권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러면 생명보험협회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공제는 조회가 불가능한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밑에 소비자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트렌드 있게 등장한 문제 중에 하나네요. 이건 뭐냐면요, 보험회사별로 민원 건수나 불안전 판매 비율 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회사가 민원이 많고요, 적고요, 불안전 판매가 많고 적고 알려주는 걸 소비자 포털 사이트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 보시면, 자,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어렵네요, 용어가. 뭔가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대리로 청구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치매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익자가 또 저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저예요. 모두 저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제가 치매가 걸려서 의사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요, 보험금 청구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금을 대리로 누군가가 청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를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인데, 이 계약은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 생명보험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나는 보험 광고가 있으신가요? 저는 딱 기억나는 보험 광고, 여러분들 이병헌 광고도 기억나네요. 요즘에 이병헌이 하나생명 광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무슨 광고 기억나네요? 요즘 라디오에서 유지태가 라이프 MD 광고하는 거 들은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라이프 MD 목소리 좋죠. 이제 목소리 좋게 라디오 광고도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광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간행물, 보험회사 제작하는 물, 인쇄물, 광고 매체, 온라인 매체, 간행물 이런 것 다 광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요, 여기서 잘 보시면, 본사 이외에 지점 영업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광고 심의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점에 있는데 지점에서 만드는 설계사가 만든 자료까지도 광고 심의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사 외에 지점 영업소, 대리점 설계사분들은요, 이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보시면,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품 광고 한번 제가 해볼게요. 상품 광고를 하는데 당연히 이거는 광고를 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될까요? 하고 나서 심의를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광고를 틀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준법감시인 확인을 해야 되고, 생명보험협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복잡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밑에 있습니다. 홈쇼핑의 경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홈쇼핑에서 보험 판매 많이 하잖아요. 근데 홈쇼핑은요, 사전에 심의를 다 받기가 어렵죠. 왜? 라이브로 진행하니까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사전 심의도 받지만 사후 심의도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홈쇼핑 녹화한 다음에 나중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 홈쇼핑을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홈쇼핑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것 못 지켜볼까요? 광고심의위원회에 제재가 있는데, 만일 제가 보험회사인데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면 몇 억일까요? 1억 이하의 제재금을 물어야 됩니다. 크죠? 그럼 준수사항, 금지사항 관련 위반. 너 심의를 받은데 이런 것들은 꼭 준수해야 돼. 준수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위반하면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1년인데요. 1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광고를 썼어요. 그럼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입니다. 자, 심의를 받지 않으면 1억, 그리고 규정을 위반하면 5천, 그리고 심의 기간을 위반하면 3천. 요 1억, 5천, 3천을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미지 광고. 이미지 광고는 뭘까요? 상품이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상품이 등장하지 않는 거는요, 생명보험협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병헌 뭐 광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볼게요. 그러면 보험 상품 광고 시 필수 안내 사항들은 뭐가 있을까요?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다른 계약 체결하시면요,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당연히 적어야겠죠. 그리고 변액보험의 경우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매일 변동한다 그랬죠. 보험금이 변동할 수 있다는 내용 적어야 됩니다. 보험금, 보험료, 해약환급 예시 당연히 적어야겠죠.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이런 상품을 광고할 때 금지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제한 없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것처럼 무조건 드립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무조건 드립니다. 이렇게 하게 하는 행위 안 되고요. 밑에 보시면 보험료를 일할 표시하거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짜리예요. 그럼 30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는 얼마예요? 3만 원인 거죠. 정확히는 3만 원 넘겠지만 3만 원인 거죠. 보험료를 하루치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하루 얼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렴해 보이게 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거고요. 세 번째 보시면 고액보험금 수령 사례 소개하여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안 됩니다. 뭐 누구가 뭐 이렇게 다쳤는데 뭐 1억 나왔습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갱신 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금지되니까요.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말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 나왔네요. 공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알린다라 그랬죠. 기업의 재무사항이나 영업실적 등을 외부에 알리는 걸 우리가 공시라 그러죠. 보험은 뭘 알릴까요? 보험회사는요, 경영공시라고 상품공시랍니다. 경영공시는 뭘까요? 당연히 보험회사를 운용하면서요, 경영 전반에 걸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걸 우리가 경영공시라고 하겠죠. 상품공시는 뭐예요?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걸 상품공시라고 하겠죠. 생명보험협회에서는요, 경영공시, 비교공시, 기타공시가 있는데요. 여기서 생명보험협회는 비교공시를 봐볼까요? 협회는 보험회사를 아우르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 상품을 모아놓고 비교하는 공시를 합니다. 보험 다 모아죠, 그게. 자, 맨 밑에 보시면 금융감독원은 뭐 할까요? 아까 민원 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회사별 재무 현황이나 금융사고에 관한 현황들을 공시해 줍니다. 민원이 어디가 많고요, 이런 거 공시를 금융감독원에서 해주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보험회사 경영공시, 경영에 일어나는 공시겠죠.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공시가 있고 수시적으로 일어나는 공시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 말 그대로 기간이 정해져 있겠네요. 그걸 뭐라 그러죠? 결산. 우리가 뭐 1년을 결산한다 그러잖아요. 결산 공시가 있겠네요. 결산 공시는 뭐냐? 경영실적, 재무상황, 경영지표, 재무제표, 우리 뭐 1년에 일어나는 모든 회계장부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요, 고객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결산을 하고 나서부터 3개월 안에 몇 년 동안이요? 3년간 공시해야 됩니다. 어렵죠? 여러분, 3개월 안에 3년간 공시한다. 3-3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공시는 3-3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결산 공시는 3-3하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건 1년이잖아요. 밑에 분기별 임시 결산 공시, 분기마다 하는 임시로 결산하는 공시는요, 분기 결산일로부터, 이제 분기는 3개월이죠. 이 분기 결산일로부터 2개월 안에 다음 분기 임시 결산 공시 전까지를 우리가 공시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뭐냐면요,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 맞추시는데 아주 좋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공시를 볼까요? 수시공시는 뭐예요? 공시사유 발생 즉시 공시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겠죠. 밑에 볼까요? 적기 시정조치, 거액의 손실, 중대한 변경, 중대한 영향,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중요하고 신속하게 일어나고 거액의 손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요, 발생 즉시 공시해야 됩니다. 그 대신 언제 동안 공시해야 되냐면 3년간 공시하는 건 결산 공시와 동일합니다. 결산 공시는 3-3하게 이루어졌죠. 3개월 안에 3년이었지만 수시는 급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발생 즉시 3년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 공시를 볼게요. 자, 상품 공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나 저희가 가입한 상품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거겠죠.
상품 공시는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을 이해를 돕고 적합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 상품의 모든 내용들을 담은 건데요. 자, 안내 자료가 나가겠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안내 자료 다 탑재시켜내고 공시해야 되는 거죠. 상품 설명서, 상품 요약서,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 보험계약 관리 내용 다 적어놔야 됩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상품 공시실, 보험 상품 관련 자료 다 알려줘야 되고요. 가격 공시실, 소비자가 직접 가입 설계 및 보험료 조회할 수 있게 다 알려줘야 된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공시는 불안전 판매 비율이나 보험금 청구 지급 관련 소송, 뭐 민원 건수 이런 거 있다고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게 보험 담보화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공동으로 상품들을 모아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공시 대상 상품들이 있는데 온라인 전용 보험이나 아니면 단독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어느 자동차 보험이 가장 저렴할까라고 봤을 때 보험 담보화를 이용하셔도 굉장히 알기 편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민원 볼까요? 보험회사의 민원, 보험 민원은 뭘까요? 보험회사에 대해 이의 신청, 진정, 건의, 질의 및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하는 의사표시가 민원입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싸우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보험회사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잘 안 돼요. 이런 것들 다 의의를 제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민원이라 그러죠. 자, 민원 볼까요? 금융민원은 뭘까요? 그럼 여러분. 금융민원은요, 금융업무 관련 이의신청 및 진정사항을 요청하는 거고요. 이 금융민원은 보험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중에 모든 것들 민원을 다 금융민원이라 하는데 문제는요, 이 금융민원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곳은 어딜까요? 애석하게 보험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있는 게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면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 큰 보험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가장 큰 게 사실 보험 상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가장 민원의 비중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이런 보험 민원의 특징이 있는데요. 보험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의 민원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행계약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낸 돈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사행성 계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험사와 계약자를 연결하는 판매 채널에 의한 불안전 판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1대1로 계약하는 게 사실 아니라 중간에 누가 판매책, 보험 중개사나 보험 대리점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불안전 판매가 일어날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악성 민원인에 의해 남용될 소지가 크겠죠. 그러다 보니 보험 민원 건수의 절대치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민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요소가 보험 상품, 보험 산업에 어느 정도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민원의 유형에는 뭐가 있을까요? 불안전 판매에 따른 보험 모집 민원이 있겠죠. 이거 뭐예요? 중간에서 판매하는 보험 설계사분들이나 보험 대리점분들이 불안전 판매 세 가지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았네요. 자필 서명을 받지 않던가, 청약서 부본을 갖다 주지 않거나, 약관을 전달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그런 이행들을 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경우는요, 불안전 판매라고 합니다. 이런 민원들이 많죠. 밑에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들이 많은데, 과거에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이 가장 많았는데 역전했습니다. 이제는 뭐가 가장 많냐면 불안전 판매에 따른 보험 모집 민원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볼까요? 금융회사 민원 분쟁이 발생하면요,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겠죠. 예를 들어 A라는 보험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A라는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하겠죠. 또는요, 굳이 보험회사에 제기하지 않고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다가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볼까요? 노란색 박스 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A라는 보험회사에 직접적으로 제가 민원 제기하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금감원, 금융감독원에 직접 접수하는 게 많을까요? 여러분, 대다수의 보험 민원은 금융감독원에 접수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말씀을 그렇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시면, 자, 금융감독원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경우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직접 민원 제기할 수밖에 없나요? 직접 방문밖에 안 돼요? 아니에요. 우편이나 팩스나 인터넷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민원을 제기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해야 된다.
직접 방문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겠죠? 우편, 팩스, 인터넷 다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볼까요? 금융감독원 직접평가 대상이라는 게 있는데 보험업권 내 민원 건수와 영업 규모 비중이 모두 1% 이상인 회사, 민원 건수가 1% 이상이면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거는요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평가 대상으로 찍어놓고 관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등급을 나누는데요 5등급으로 나눕니다.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으로 나누고요 평가 주기는 연 1회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1% 이상 대상인 회사는요 직접 평가 대상에 들어가니까요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굉장히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민원을 줄이기 위해 회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볼까요? 청약 철회, 취소, 무효, 소멸, 해지. 이제 저희가 파트 1, 2, 3, 4를 라이브로 다 진행했고요. 혹시나 VOD 다 못 보신 분들은요 쭉 보시면요 이게 왜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11월달 12월달 라이브를 많이 진행했는데요 11월달 11월달 12월달 분들이 사실은 이 교재 이 학습을 하면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이거였거든요. 청약 철회가 뭐고 취소가 뭐고 무효가 뭐고 소멸이 뭐고 해지가 뭐고 이걸 되게 궁금해 하세요. 왜? 헷갈려 하시는 거죠. 볼까요? 청약철회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청약철회는 홈쇼핑의 반품입니다. 보험을 되돌리는 거죠. 증권을 받으려부터 며칠이었죠? 15일입니다. 청약일로부터 며칠이었죠? 30일 이내 반품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있죠? 진단계약, 전문보험자의 계약, 그리고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건 청약 처리가 불가능하죠. 반품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보험료를 돌려줘야 되겠죠. 3일 이전에 반환을 돌려줘야 됩니다. 보험료를. 근데 늦어지면 누구 책임인 거예요? 보험회사 책임입니다. 보험회사 책임인 경우는 보험회사가 잘못한 경우는 보험계약대출 이율. 보험계약대출 이율 뭐예요? 약대율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은 고이율입니다. 이런 것들 이자를 더 지급하고 이제 반품이 끝난 거죠. 이게 청약철회입니다. 취소는 뭐예요? 취소는 말 그대로 보험계약을 취소시키는 건데 이 취소는 누가 시킬까요? 고객이 시키는 겁니다. 자, 보험약관을 교부하거나 설명 의무 위반, 청약서 부본 전달 우리가 3대 기본 지키기라고 하죠. 설계사분들의 이걸 못한 경우는요. 고객은요.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사는 미안할까요? 안 미안할까요? 미안하겠죠. 그럼 이미 나입한 보험료와 고이율 주겠네요. 고이자를 보험계약 대출료 연단위 복리로 이자를 줍니다. 회사의 잘못이니까요. 그것까지 보시면 되고요. 밑에 무효는 뭐예요? 그럼 무효는 말 그대로요.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사실 자 볼게요. 말 그대로요. 계약 전부터요. 사실은 이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게 무효라고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자, 이건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효력이 없어집니다. 바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기납입 보험료, 낸 돈을 돌려주는데 1번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이거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계약자가 제 와이프예요. 와이프가 제가 사망하면 종신보험이죠.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2억짜리 상품 가입했습니다. 근데 제 사인이 안 들어갔네요. 제가 이 상품을 가입을 한지 안 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당연히 이거 무효 처리되는 거죠. 두 번째, 만 15세 미만자 나왔네요. 만 15세 미만자 나오면 늘 기억하세요. 어린이 보험을 생각하세요. 15세 미만자는 절대로 사망보험금 부과할 수 없다 그랬고 심심상실자, 심심박약자,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금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내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유는 뭘까요?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15세 미만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정신적으로 우리가 의사결정하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피보험자로 한 다음에 사망보험 가입해 놓은 다음에 누가 어떤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15세 미만자분들이 어린이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계약을 한 다음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뭔가를 줍니다. 사망을 한 경우 그게 뭐였죠? 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에 더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피보험자 나이에 미달 또는 초과했을 때 이것도 무효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멸은 뭐예요? 소멸은 말 그대로 보장을 받아야 할 피보험자가 없어진 거예요. 사망한 겁니다. 그러면 피보험자 사망하면 계약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요. 없는 경우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기억하세요. 피보험자 없어진 거니까 책임준비금 지급하겠죠. 이런 것들 그런 거죠. 제가 안보험 가입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안보험에서 약관에 보장 없잖아요. 교통사고 사망은. 그런 경우 뭐 준다 그랬어요? 책임준비금 준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하나 있었죠. 아까 어린이보험 말씀드렸고 하나 더 있었죠. 교육보험 있었죠. 교육보험은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사실은 계약이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근데 얘는 좀 특이했죠. 아이들을 위한 양육자금이나 교육자금을 지급하더라. 얘가 좀 특이한 아이였고요.
밑에 해지는 뭐예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것도 당연히 해지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옆에 고객이 계약 전 알릴 룰을 위반한 경우 잘 안 쓴 거예요. 내 거짓말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계약을 할 때 그런 경우는요 회사 잘못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해지한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하는 거죠.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청약철의 취소, 무효, 소멸, 해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고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느냐를 늘 고민합니다. 그러다 나온 게 쪽집게 강의입니다. 쪽집게 강의를 듣고요. 늘 말씀드리죠. 모의 테스트를 여러분들께서 보신다면 분명히 합격하는 데는 문제 없다.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늘 응원하고요. 늘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가시기 힘드시잖아요. 꼭 기억할게요.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때도 너무 춥다면 대중교통 꼭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컴퓨터용 사인펜 그리고 신분증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나가보니까 신분증 못 갖고 오신 분 가끔 계시거든요. 신분증 꼭 챙겨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정말로 기원하고 응원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교육과정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쪽집게 특강 마무리하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은 공부하고 주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